어르신 여러분, 건강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는 자연스레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꿈꾼다면 건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매년 받는 건강검진을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필수적인 의무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건강검진이야말로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혹시 모를 이상을 미리 발견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번 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 없음이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이 검진이 정말 내 건강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 정말로 꼭 필요한 검사였을까? 혹시 검진으로는 찾아내지 못한 더 중요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게다가 해마다 쌓이는 검진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검진에서 발견된 문제가 과연 정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익숙하지만 때로는 의문스러운 건강검진. 우리는 과연 계속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오늘 노년의학 전문 의사가 전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조금은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검진이 어쩌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때로는 필요 이상의 과잉 치료로 이어져 진정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미리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어쩌면 받지 않아도 될 치료까지 감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건강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귀한 통찰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우리 삶 어디에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고 비싼 비용을 들여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50세에 미치지 못했던 평균 수명을 100세 시대로 이끈 주역이 바로 현대의학이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대의학이 과연 만병통치약일까요? 현대의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혹시 우리 몸을 더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적극적으로 권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만으로는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네요, 간 수치가 나쁩니다 라며 덜컥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며 섣불리 수술대에 오르라고 권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환자는 수많은 약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어쩌면 별 문제 없었을 작은 암 때문에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치료나 수술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80세 이후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과도한 의료 개입이 오히려 몸 상태를 악화시키고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일까요? 사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굳이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직 의사이지만 현대 의료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효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의사들이 검사 숫자에만 집중할 뿐 정작 눈앞의 환자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처음으로 50세를 넘긴 것은 1947년이었습니다. 당시 남녀 평균 수명 차이는 3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6살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성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왜 남성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딜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건강검진 신화에 대한 맹신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남성들의 검진 수검률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이 장수의 비결이라면 남녀 수명이 역전되거나 최소한 격차가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는 결국 건강검진이 장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목숨을 구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필요한 검진과 치료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라는 것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정상인지 유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과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치를 잣대로 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검사 수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앞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전반적인 상태보다는 정해진 정상 범위를 더 중시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과연 환자에게 최선일까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노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낀 점은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이러한 숫자 중심의 의료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치를 정상 범위에 맞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남아있는 신체 기능마저 잃고 수명이 단축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결정의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입니다. 원래 의료는 환자 본인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의사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야말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고령 환자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고 병문안조차 금지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때때로 환자의 인간적인 삶의 질보다 유료 시스템의 편의나 상황 논리가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환자는 병원의 이익을 위한 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가벼운 기침만 나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사는 간단한 진찰 후 감기 기운이라는 소견만으로도 기침약, 해열제, 수염제, 항생제, 위장약까지 한 보따리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혈압 한번 재볼까요? 아,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 수치도 좀 염려되는데요. 라며 온갖 검사를 줄줄이 권하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의 말에 참 친절한 선생님이시네라며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매년 꼬박꼬박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검사도 성실하게 받습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와 같은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의료 역시 하나의 비즈니스이며 병원도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 의사들은 어떻게든 환자를 많이 만들어 병원으로 끌어들여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의 달콤한 말이나 권유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의사의 봉이 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병원에 바치는 것을 넘어 자칫 생명까지 단축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50년 동안 의사로서 환자들을 만나온 제가 무엇보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병원을 자주 찾을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로 인해 오히려 수명이 단축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를 자주 만날수록 더 많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권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암이라도 발견되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표준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소중한 뇌나 자궁의 일부를 섣불리 잘라내거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동반하는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며 그야말로 몸에 해로운 일만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대부분의 약은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힘이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먹는 감기약이나 해열제조차도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보다 약이 더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기고 유착, 조직이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장이 막혀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으로 암세포가 침투하여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잘라낸다고 해서 암이 반드시 낫는 것이 아니며 항암제는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학계는 첨단 영상 장비와 새로운 검사 방법이 계속 개발되면서 마치 암은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병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년에 한 번 검진만 받으면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암 검진 시장을 끊임없이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가? 진짜 무서운 암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만약 의학계의 주장대로 암이 정말 치료 가능한 병이 되었다면 한때 사망 원인 1위였던 뇌졸중이 지금은 4위까지 내려간 것처럼 암 사망률 역시 지난 수십 년간 눈에 띄게 감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 사망률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며 여전히 부동의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암 검진 시스템이 실제 암 사망률을 낮추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사 장비가 정밀해지고 첨단 기술이 도입될수록 암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더 잘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견된 것들 중 상당수는 실제 암이 아니거나 혹은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암과 유사한 것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하겠다고 섣불리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불필요한 고통과 손상을 줄 뿐입니다. 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사망률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요과 수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일본인은 서양인에 비해 체형이 날씬하고 피하 지방이 적어 수술하기에 용이하며 수술로 인한 사망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본에서는 여전히 수술 만능주의 또는 수술 절대주의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나을 가망이 거의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혹은 다른 치료법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진행되는 수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수술은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암 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암을 완전히 절제하려다 오히려 환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수술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는 그 수술이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CT 촬영만으로도 암 발병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T 검사는 일반 X선 촬영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무려 200배에서 300배에 달합니다. 단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암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CT 촬영의 80%에서 90%는 사실상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받는 X선 검사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회사나 지역 보건소 등에서 편의를 위해 검진차로 받는 흉부 X선 검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식 검진 차량에 실린 X선 장비는 대부분 간접 촬영 방식으로 병원에 설치된 직접 촬영 장비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3배에서 10배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의사나 환자 모두 일단 CT부터 찍고 보자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전체의 의료 방사선 피폭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암 사망 원인의 6% 이상이 이러한 의료 피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료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불필요한 CT 검사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검진, 과연 꼭 받아야 할까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몇 가지 검진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정밀 검사,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심각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MRI나 CT 검사는 아주 미세한 이상 소견까지 잡아내는데 이때 발견된 작은 결절이나 혈관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실제로는 평생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세한 이상이 발견되면 환자 본인은 물론 의료진까지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뇌에서 작은 종양이나 혈관 기형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혹시 모르니 제거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잉 진단이 결국 불필요한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뇌정밀 검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를 비정상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 조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작은 흉터나 미세한 혈관 손상 등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이런 변화가 발견되면 무조건 치료 대상으로 간주하고 의사들이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일 뿐 반드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뇌정밀 검사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치료와 과잉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정밀 검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검진 후에 환자들이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입니다. 검사 결과에서 아주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환자들은 큰 공포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특히 뇌와 관련된 문제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소한 이상 소견이라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 자체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오히려 환자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뇌 건강을 명분으로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인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특히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정밀 검사를 권하는 것은 상업적인 목적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뇌정밀 검사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이상 증상,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등 명확한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뇌검사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뇌정밀 검사를 권장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뇌검사를 받기 전에는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 의학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검사.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는 고혈압 진단 기준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압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만 높아도 즉시 약물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약간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부터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계성 고혈압이나 일기 고혈압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혈압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약물 의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어지럼증, 피로감, 신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로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항상 건강에 이롭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약물 치료의 필요성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건강한 식단, 특히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체중 감량과 염분 섭취 제한은 혈압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 없이도 충분히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력입니다. 특히 고혈압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약물 부작용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물론 고혈압 자체는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건강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즉각적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가, 명상, 규칙적인 운동 등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활동이 혈압 조절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의 장기적인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약물 없이 건강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생활 루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은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검사. 혈당 검사는 당뇨병 위험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는 식사 내용, 스트레스 수준, 운동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동하기 쉽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전날 과식을 했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혈당 검사 결과가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고 해서 즉시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걱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 수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경계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이 약간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당뇨병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수치 역시 그날그날의 컨디션이나 식사 패턴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혈당 검사를 포함한 여러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이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과잉 대응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혈당 수치가 경미하게 높은 정도라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며 불필요한 약물 치료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검진 결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습관의 변화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무조건 의학적 개입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식단 조절, 당분과 탄수화물 섭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혈당 검사는 당뇨병 위험을 확인하는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검진 결과 숫자에 휘둘리기보다는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혈당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검진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지금 제 몸에서 암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굳이 암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암은 단 하나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시작되어 아주 서서히 자라납니다. 보통 1cm 크기의 암 덩어리가 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 암이 전이될 성질을 가진 암이라면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 몸 어딘가로 전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cm 크기에서 암을 발견했다고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행운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암세포들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지만 너무 작아서 현재의 검사 기술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 후 3년 만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 수술로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수술 당시 이미 다른 곳에 전이되어 있던 작은 암세포들이 3년 동안 자라서 발견 가능한 크기가 되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약 암에 걸리더라도 섣불리 제거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특히 80세가 넘으신 고령자라면 암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세포의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전이되는 경향도 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수술이나 치료를 서두르기보다는 암의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훨씬 이전부터 몸 안에 암을 지닌 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도 암은 매우 서서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암 치료는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우리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과 체력이 크게 저하된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암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암을 수술로 절제하는 것과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명확한 정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의학계조차 이에 대한 대규모 비교 연구를 제대로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제하는 편이 더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절제하지 않는 편이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암을 절제하는 수술은 거의 확실하게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 수술은 암 덩어리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발생한 장기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함께 도려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암 수술의 경우 위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영양 흡수에도 문제가 생겨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화 현상을 질병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성인들이 흔히 앓는 질병의 상당수는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노화 현상은 유사의 치료나 약물로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혈당 상승, 경계성 당뇨 포함 등 이른바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을 요즘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마치 범죄자를 단속하듯이 관리합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정해진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시 약물로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강권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몸 어딘가 불편함을 느낄 때 의사로부터 명확한 병명을 진단받으면 오히려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 탓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석연치 않아 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이며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화란 세포 속 유전자에 상처가 쌓이고 축적되어 몸의 여러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육체적 변화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증상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너무나 검진과 치료라는 틀에만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검진과 치료는 받아야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검진 결과의 숫자나 의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 건강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검진과 불필요한 치료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불안감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노년의학 전문 의사의 이야기는 특히 80세를 넘어서는 건강검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건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검사 수치나 병명의 유무로만 판단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과 건강은 병원과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지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